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일 화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우선접종 대상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전 예약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택배 근로자와 환경미화원,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2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수도권, 내일은 비수도권 거주자가 예약할 수 있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지역 구분 없이 백신 접종 사전 예약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1,100명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 수도권의 강력한 거리 두기에도 확산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강화한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정부는 이번 주 확진자 추이를 좀 더 지켜보고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 두기 단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검토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전 도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신념이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는 급식센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응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쿠시마산 식자재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급식센터는 이전 올림픽에서도 운영이 됐었고 모든 선수들이 이용하는 것도 아니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남자 기계체조 도마의 신재환 선수가 한국 체조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1, 2차 시기 평균 점수에서 러시아 선수 아블야진과 동점을 이뤘지만 최고점에서 앞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체조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것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양악선 이후 9년 만입니다. 이스라엘의 10점 차로 콜드게임 승을 거둔 올림픽 우리 야구대표팀의 준결승 상대가 연장 승부치기 끝에 미국을 꺾은 일본으로 결정됐습니다. 8강에 올라간 여자 배구 대표팀은 터키와 준결승 진출권을 놓고 겨루게 됐습니다. 두 경기 모두 내일 열립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수도권을 시작으로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우선 접종 대상자의 사전 예약이 진행됩니다. 오는 6일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사전 예약의 대상자는 대중교통 근무자와 택배 근로자, 환경미화원, 음식점과 PC방 직원 등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노동자들입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등 접종 소외 계층과 유학생들도 백신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 1,8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주말과 휴일이 지나면서 1,200명대까지 내려온 확진자 수는 오늘 화요일 1,100명대로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주 초반이기 때문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휴가철 이동이 가장 큰 위험 요소들입니다. 첫 소식으로 신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3분기 주요 접종 대상인 만 18세에서 49세 사이 인구는 1,777만여 명입니다. 이 중 지자체에서 우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약 200만 명에 대한 사전 예약이 오늘 오후 8시부터 시작됩니다. 택배와 대중교통 근로자,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를 비롯해 학원과 청소년 관련 종사자 등이 대상입니다. 장애인과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 접종 소외 계층도 포함됩니다. 예약이 폭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지역별로 신청을 받습니다. 수도권은 오늘 오후 8시부터 내일 오후 6시까지, 비수도권은 내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5일 오후 8시부터는 지역 구분 없이 전국적으로 예약이 됩니다. 접종은 오늘 17일부터 시작됩니다. 17일부터 29일 사이엔 화이자, 30일부터 9월 11일 사이엔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합니다. 우선 접종자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예약은 오는 9일부터 10부제에 따라 진행되고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집계된 신규 확진자는 총 1,074명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새롭게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1,100명에서 1,200명 수준일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증가세는 완만해졌지만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름 휴가 또 방학 기간이긴 하지만은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불필요한 만남이나 접촉을 줄여서 4차 유행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도록. 특히 전염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하루 1,000명이 넘는 4자릿수 신규 확진자 발생은 오늘까지 28일째입니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확진자 10만 명이 나오기까지 1년 2개월이 걸렸는데 넉 달 만에 다시 10만 명이 더 늘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 두기 최고 수위인 4단계를 꺼낸 지 4주차가 됐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도 일부 고비를 넘겼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위험합니다.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는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단계입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앞으로 2주간 연장하겠습니다. 수도권 4단계 시행 3주 차인 지난주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2입니다. 4단계에 들어선 뒤 1 밑으로 떨어졌던 수치가 다시 1을 넘겼습니다. 이 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감염시키는지를 뜻합니다.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 거지만 1 이상이면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몇 달간 지속 발생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수도권은 선제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급한 불은 껐습니다. 가장 먼저 4단계로 올렸던 강릉을 포함해 강원도의 재생산 지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부 방침에 앞서 거리 두기를 강화한 제주와 부산을 포함한 경남권도 일주일 만에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4입니다. 비수도권에 적용된 3단계가 효과를 낸다면 8월 중순쯤 정점을 찍고 확산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2주 후에는 광복절 연휴가 있어서 여기서 막지 못한다면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휴가철이 겹쳐 방역 여건이 더욱 어렵습니다만은 정부는 당초 이달 1일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거리두기 효과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산세가 완전히 감소세로 돌아서지 않으면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거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에서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성인이 전체 70%를 넘었습니다. 당초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했던 목표보다 한 달 정도 늦은 겁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이번 연말까지도 코로나19 대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미국에서 한 차례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성인이 70%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목표로 제시했던 시한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at least one shot. 그 사이 미국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상을 찾아가는 듯했던 뉴욕에선 다시 방역을 강화할 조짐입니다. Private businesses, I am asking them and suggesting to them go to vaccine-only admission. 또 백신을 맞았더라도 실내에선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이날 CDC는 백신 접종자의 경우 99.99%가 중증으로 진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인들의 불안감은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은 코로나19로 인한 대혼란이 연말까지 어쩌면 그 이상까지 갈 거라고 봤습니다. 전달 조사보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는 응답자 수도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지금 경제 살리기에 갈 길 바쁜 바이든 정부가 그래서 코로나19에 다시 발목을 잡혔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검토 발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고 정세균 전 총리는 국정 경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 지사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100% 지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이번엔 경기도 재난지원금 문제가 신경전으로 옮겨붙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도민 상위 12%에게도 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다른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결정했던 것, 국회의 결정에 따르려 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국정 경험이 없으시잖아요. 그냥 일방통행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박용진 의원은 왜 또 다른 갈등을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김두관 의원도 지자체 편가르기라며 이 지사를 몰아세웠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지사는 100%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의 정책은 다른 게 정상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똑같이 할 거면 지방자치 왜 하겠어요? 캠프 간 신경전 속에 당내 최대 계파인 친문계 의원들의 지지 여부도 경선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친문 싱크탱크 소속 의원들 일부는 이낙연 캠프 합류로 가닥을 잡은 걸로 알려졌고 범친문계 의원들도 조만간 지지 후보를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 지도부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공정하게 원팀 정신으로 민주당 경선을 이끌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를 밀어준다는 이른바 이심송심 논란과 편파적 경선 관리 의혹을 반박한 겁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에 기습적으로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는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에도 참석하는 등 당내 접촉면을 늘리고 있는데 당 안팎의 견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논란을 일으킨 부정식품 관련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불량 후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헌법에 위배되는 사고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배지를 달았습니다. 지난달 30일 입당 이후 상견례 자리입니다. 이 정도면 대동소이가 아니라 우리 당의 식구가 되셨으니 대동단결,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좀 상심하셨을 수도 있지만 국민의힘이 더 보편적인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해서 제가 입당을 해서 아침 일찍 초선 의원 모임에서 강연을 하고 당 사무처와 노조, 보좌진 등도 만났습니다. 제1야당 주자로서 행보가 본격화되자 견제도 거세졌습니다. 이번엔 지난달에 한 언론 인터뷰가 뒤늦게 논란이 됐습니다. 부정식품이다 그러면 아니 없는 사람은 그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더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일각에선 자칫 계층 간의 위화감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불량 대선 후보라며 맹공에 나섰습니다. 불량식품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단속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던 윤석열 후보라서 불량식품에 대해서도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당 주자들도 어안이 벙벙하다, 충격적 인식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같은 당 유승민 전 의원도 헌법에 위배되는 사고라며 윤 전 총장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책을 인용한 것인데 내용을 왜곡해 네거티브 공격에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준을 너무 높이 해가지고 단속을 하고 또 거기에다 형사처벌까지 나가는 것은 그거는 좀 검찰권의 과도한 좀 남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JTBC 최수연입니다.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고용부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이후에 서울대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곧 유족과 청소노동자, 학교 측이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도 마련이 될 예정인데 이후 한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서울대는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 청소노동자 이모 씨와 이 씨 가족에게 사과했습니다. 지난 6월 이 씨는 기숙사 휴게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와 동료 청소 노동자들은 건물 이름을 한자와 영어로 쓰는 시험을 봐야 했습니다. 일부 동료는 점수가 낮으면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하다 작업복 차림으로 회의에 참석하면 멋진 차림으로 오라는 공지를 어겼다며 벌점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학교 측의 이 같은 행동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선하지 않으면 서울대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도 유족에게 직접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오 총장은 이 씨의 남편에게 전화해 그동안 있었던 갑질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기관으로서 쉽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학교 입장이 늦어져 죄송하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서울대는 총장 직속 TF를 만들어 청소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이번 주 안에 유족과 청소노동자, 학교 관계자가 같이 모이는 간담회를 열 계획입니다. 노조 측은 이에 대해 학교 측의 사과는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유족과 노조 등이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서비스를 다시 시작한다 했지만 세 차례 일정이 미뤄지면서 여러 의혹들도 나왔던 싸이월드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본 서비스 모두 완전히 시작된 건 아니고 아이디를 찾고 사진 숫자 등을 알려주는 정도였는데요. 2주 동안 점검을 거쳐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게 업체 측의 입장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그 군대 동기들과 찍었던 사진들 지금 남아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에 들었던 BGM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얼른 빨리 들어가서 이제 흑역사를 다 내리고 필요 없는 댓글들 다 지우고 그런 정리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비스 재개를 3번 미뤘던 토종 소셜미디어 싸이월드가 2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웹페이지 접속이 버벅이는 등 다소 불안했지만 이내 실명 인증을 통해 예전에 사용했던 아이디를 찾아줍니다. 기존에 보유했던 도토리와 미니홈피의 배경음악, 동영상, 사진 개수를 알려주고 맛보기 격으로 예전에 업로드했던 사진 한 장도 보여줍니다. 싸이월드의 서비스 재개까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직 대표는 임금 체납 혐의로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올 초 싸이월드 Z라는 새 업체가 운영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싸이월드 Z는 미니홈피를 3D로 바꾸고 스마트폰에 최적화한 이용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을지를 놓고선 여전히 물음표가 뒤따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메타버스 플랫폼 로블록스까지 글로벌 소셜미디어의 틈바구니 속에서 옛 향수만으로 버틸 수 있겠냐는 겁니다. 실제로 서비스 첫날에는 PC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서버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은 앞으로 2주간 서버, 시간대별 사용자 수 등을 점검하면서 정식 서비스 시점을 정할 계획입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기로 한 여야 합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소집합니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합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의총에서 여야 합의안이 뒤집힐 경우 지도부의 리더십 타격은 물론이고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압박과 관련해 청와대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양국이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식 입장은 통일부와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27일 남북 군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선박의 정보를 남측에 정기적으로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일 오전 어떤 위치에 몇 척의 배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는데 우리 군은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삼성전자가 다시 올랐습니다. 2분기 매출이 22조 7,400억 원가량으로 인텔보다 1,000억 원 정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인텔을 제친 건 지난 2018년 이후 약 3년 만인데요. 당분간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나은행이 이달부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복을 입는 걸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성 직원들은 이미 자율화가 됐고 선택적으로 비즈니스 캐주얼 차림을 허용했던 남성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율화로 바꿨습니다. 창의적으로 일하고 수평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나은행은 설명했습니다. 울산 지역의 제조업 체감 경기가 10여여 만에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전달보다 7포인트 올라서 100을 기록했는데요. 울산 지역 산업에서 비중이 큰 석유 화학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답변이 늘어난 이유입니다. 전국의 제조업 업황 기업 경기 실사 지수는 97로 울산보다 낮았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지난 6월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하다가 해적에 납치됐던 한국인 선원 4명이 지난 1일 밤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모두 건강은 양호한 상태로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기니만 해역에서 납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조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혁명당이 8월 15일 광복절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강력 대응을 경고했습니다. 서울시가 방역 지침을 내렸고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집결 예정지를 차단하고 강행 시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의 한 도로에서 화물차에 실려있던 1톤짜리 밀포대 10개가 도로로 떨어졌습니다. 유턴을 하던 도중 사고가 났는데 떨어진 포대를 치우느라 1시간가량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네, 이번 주도 1위입니다. 방탄소년단의 곡 버터가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지켰습니다. 9주째 정상에 올라서 올해 가장 오랫동안 1위를 지킨 곡이 됐습니다. 퍼미션 투 댄스는 9위에 자리했습니다. 미국에 가서 코로나 백신을 맞는 관광 상품이 일주일 만에 모두 팔렸는데요. 미주 전문 여행사가 국내에 처음 출시를 했는데 1차 출발분 50석이 다 팔렸습니다. 30, 40대가 문의를 많이 했고 실제 예약은 40, 50대가 많이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원 진해와 충남 서천 판교에 남아있는 근대 역사 공간들이 문화재로 등록 예고가 됐습니다. 진해는 1910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첫 계획도시로, 또 서천 판교는 1930년 장항선 판교역이 생기면서 물자 수송의 거점이 됐던 곳으로 당시 흔적들이 남아있어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스포츠 기본법이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는데요. 모든 국민이 성별과 신체적 조건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오늘 북한 현안에 대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에게서 보고를 받습니다. 남북통신연락선이 다시 연결된 것과 관련해 배경과 전망,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 북한에 대한 내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든 택시 법인기사 8만 명에게 1인당 80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데요. 네 번째 지원입니다. 오늘 신청이 시작이 되는데 정부는 이달 말 지급을 시작해서 추석 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7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선수단과 관련해서 앞서 철거된 그 이순신 장군 현수막도 그랬고요. 일본에서 참 여러 가지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단을 위한 급식센터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보들 기자, 후쿠시마 이미지가 나빠진다 이런 이유를 들었다고 하는데 우리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선수단을 위한 급식센터가 후쿠시마 식재료에 풍평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지난달 우리 정부에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풍평 피해는 근거 없는 소문으로 생기는 피해를 뜻하는데요. 한국 정부가 체육회에 지침을 줘서 또 다른 정치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길 원했다는 게 일본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요청에 우리 정부는 정부가 급식 지원센터를 차리라고 지시하지 않았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에서는 우리 선수단이 후쿠시마산 식재료 와 꽃다발을 방사능 때문에 피하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삼고 있는 건데요. 올림픽에서 체육회가 선수들에게 도시락 등 식사를 지원하는 건 2008년 베이징 이후에 늘상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 선수들은 컨디션과 일정에 따라 선수촌의 식당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도 선수들의 식사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 선수단 운영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면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 코로나 상황도 보면 월요일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어제 일본의 확진자는 8,393명으로 월요일 기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주 월요일에 비해서는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도쿄의 확진자는 2,195명입니다. 도쿄도 등의 네 번째 긴급 사태가 내려진 지 3주가 지났지만 효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17명이 추가돼서 올림픽 관련 확진자는 276명이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달 24일 개막이 예정된 패럴림픽이라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국제장애인 올림픽위원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예정대로 치러지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일본 확산세가 올림픽과 관련됐다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백신의 효과를 위해서 백신을 추가로 더 접종하는 걸 여러 나라들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계획을 내놨네요. 네, 독일 연방정부가 현지 시간 2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음 달부터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으로 3차 접종을 합니다. 또 접종을 원하는 12살부터 17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백신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영국도 다음 달부터 부스터샷 접종을 시작하고요. 스페인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일요일에 이미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부스터샷을 도입하는 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지거나 백신 효과가 낮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는데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WHO는 아직 백신 효과 지속 기간에 대한 정보가 적다면서 부스터샷을 권고하지 않고 있고요. 전 세계 인구 중 70%가 백신을 맞지 못했는데 일부 선진국에서만 3번째 접종까지 실시하는 건 비윤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버들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기도 용인의 한 저수지에서 물놀이 기구를 타던 50대 남성이 실종이 됐는데요. 야구단 코치로 야구부원 5명과 함께 수상보트에 연결된 대형 튜브를 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제 저녁에 중단된 수색 작업이 오늘 오전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개교를 한 특수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가 석 달 전에 개봉을 했는데요. 장애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 학교가 꼭 필요하다면서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게 해달라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가 됐습니다. 한편에서는 계속 영화가 상영돼야 한다는 탄원 운동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지나가다가 때리셔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께 여기 무릎 꿇고 저희가 학교를 지게 해달라고 사정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 서진학교는 일부 지역 주민들의 반대 속에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5월 개봉한 영화 학교 가는 길은 그 과정을 담아냈습니다. 올해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처음으로 관객 수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상영하지 말게 해달라는 소송이 최근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주민 A씨가 자신이 나온 10초가량을 삭제해달라며 상영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사진 필라거리가 있고 사진 박물관이 있고 이런 곳에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A씨는 지역 이기주의로 반대한 사람들과 같은 뜻이 아니었다며 한방병원이 들어와서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다는 취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못된 사람으로 안 좋게 비춰져서 영화에서 빼달라고 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결코 그 반대하셨던 주민들을 그 님비로만 뭔가 지역 이기주의로만 다루지 않거든요.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이 영화를 계속 상영할 수 있게 해달라며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2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참했습니다. 누구나 함께 살 수 있는 세상, 희망 있는 세상으로 그리고 싶은 감독님의 그 생각들처럼 한국 사회도 이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JTBC 박지영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검토하겠다고 밝힌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경선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에 기습적으로 입당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당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은 갑작스러운 입당과 부정식품 관련 발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 지급안 계속해서 고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는 경기도의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하기도 했었는데 계속해서 뜻을 굽히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본인의 이제 주관이 네. 기본소득을 필두로 해서 5차 재난지원금도 1차 때처럼 100% 전 국민에게 줘야 한다. 이건 일관된 주장이긴 해요. 그런데 정부에서 사실 민주당 당론은 100% 전 국민이었습니다만 네. 기재부의 반대로 절충안이 88% 소득 하위 국민들에게 주는 거로 됐죠. 그런데 네. 경기도만은 100%를 주겠다. 모자라는 12%에 대한 재원 네. 4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경기도가 한 50% 내고 기초지자체가 또 출연을 해서 이걸 우리 경기도는 다 주자. 어찌 보면 본인의 소신이자 100%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을 밀어붙이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당내 주자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네. 아니냐. 또 광역 지자체 간에도 이거는 그럼 가난한 지자체는 못 주는데 그럼 이제 부자 지자체만 주는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내 갈등 양상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재정 자립도가 다 다르다 보니까 5개 시는 주자라고 제안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7개 시는 우리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31개 시군의 협의회가 지금 의견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도내에서도 반대가 나올 경우에는 이게 또 이재명 지사에게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야권에서도 반대하는 거죠. 야권에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이제 전 제주지사가 되지 네. 않았습니까? 그럼 이제 지사직을 내려놓고 대선에 올인한다 이렇게 나섰는데 그럼 왜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야권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살포하면서 포퓰리즘 선거운동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또 뭔가 대응 조치가 필요합니다. 좀 여러 가지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현직 도지사가 도의 예산으로 네. 선거운동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선 공정성 논란도 뭐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핵심인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콕 짚어주신 그 대목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도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겠다라는 이제 입장이죠. 그렇긴 하지만 문제는 이제 지자체장들이 선거에 뛰어들면서 네. 사직한 사람과 유지하고 있는 사람 간의 형평성은 발생할 수 있고요. 도정을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 정책적인 부분들이 예정돼 있는 계획 대비 도정이 아니라 이 100% 재난지원금처럼 특별하게 발생하는 지금 현재 특수 상황에서 뭔가 도지사로서 집행하는 것들은 선거 운동으로서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 시각들이 개입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점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는데 조금은 이제 어떤 저항들이 여야 모두에서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 네. 지사직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국민의힘 대권 경쟁에 뛰어들었단 말이죠. 네. 이 부분은 이재명 지사와 비교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타이밍의 문제는 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네. 이게 조금 묘한 게 이 대선 레이스를 보면 지금 민주당이 빠르죠.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오히려 늦죠. 그렇다고 본다면 먼저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 쪽이 이 어떤 직을 내려놓는 게 더 우선이어야 되겠죠. 네. 근데 원희룡 제주지사는 11월에 본선 주자를 뽑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아직 시작 안 됐는데 참여하면서 직을 먼저 던졌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호불호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을 일찍 내려놓는 게 무책임해 보일 수도 있고 직을 최대한 이제 가능한 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한 유지하는 게 더 책임성이 있어 보일 수도 있고 문제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느냐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지층, 반대층에 따라서 호불호는 갈릴 것이라 무엇이 정답이고 무엇이 오답이다. 이렇게 가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 편을 네. 들고 있다. 뭐 이런 논란 그동안에 계속해서 있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그래서 네. 뭐 2심, 송심 논란으로도 불리는데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심판은 선수 라카룸에서 나와야 나가라. 된다라고 비판을 하니까 이 지사 라카룸에 송 대표가 얘기를 했군요. 라카룸에 들어간 적이 없다. 또 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송 대표도 그렇게 네.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민주연구원이 문제가 됐습니다. 노웅래 연구원장인데 문제는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내에 생활기본소득이 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이건 이재명 지사의 대표 공약인데 이게 당의 보고서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당 지도부가 이재명 지사를 믿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이제 어떤 비판을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한 거죠. 네. 이것도 이제 각각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부터 이것은 연구되어 오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노웅래 민주연구원장 입장에서는 특정 후보 지지가 아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또 민주당 내에서 논의됐던 거거든요. 아까 이제 이 100% 전 국민 이 재난지원금 지급도 당론이었던 것처럼 특정 주자의 주장일 수도 있지만 또 한때는 그게 이제 민주당의 주요 이슈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라커룸에 들어갔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게 송 대표 등 당 지도부의 입장인데 이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관련 네.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좀 이 놀라움이 있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언어 표현 사용의 문제죠. 불량식품은 먹어서는 안 되는 식품을 우리가 의미하죠. 유해한 식품이고 부정식품은 허가받지 않거나 내용물을 속인 식품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굳이 부정식품이라는 표현을 계속 언급을 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만 문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 표현을 빨리 좀 수정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걸 이제 계속 그 내용을 가지고 밀어붙이면서 이건 잘못된 비판이라고 이제 받아친 것도 문제가 됐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윤석열 총장이 120시간 때 나왔던 문제가 뒤늦게 또 논란이 된 건데 네. 유사한 문제들은 한동안 지속될 것 같아서 메시지 정리, 또 표현을 좀 순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국민의힘에 네. 기습적으로 입당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그 당시에 뭐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지도부가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빈집 입당이다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 형식에 있어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입당을 하자마자 지도부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이에 뭐 어떤 힘겨루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상황일까요? 앞으로 벌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현재 입당식을 사실 2번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에 한 번 했고요. 이준석 대표와 또 한 번 이제 했죠. 월요일에. 그러면서 대동단결 분위기는 훈훈했고 이준석 대표는 형식적인 처음의 과정에는 섭섭함이 있었지만 사실 본인의 목표는 달성됐습니다. 최재형, 윤석열 2명 다 7월에 입당을 했거든요. 경선 버스는 출발한다.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제 각을 세우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성취했기 때문에 만족인데 문제는 윤석열 전 총장이 당내 입지를 지금 뭐 부정식품뿐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의 문제들이 또 엑스파일 문제들이 당 안팎에서 이제 검증에 오르게 될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리한 곳을 점하기 위해서는 당내 주요 세력을 본인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전격 입당한 것도 주도권 싸움이냐 아니면 본인의 즉흥적인 성격 때문이냐 2가지 해석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전 당 내에서 상당한 분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견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전국이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충청, 전라도에 30에서 80mm, 많게는 100mm 넘게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에는 1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 후텁지근한 날씨도 계속되겠는데요. 오늘 최고 기온이 서울은 30도, 광주 33도, 대구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화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